자,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수능 특강에 안민가와 함께 같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용비어천가는 이미 2016년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때는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와 함께 수능에 같이 세트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은 이 수능이나 모평에 문학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문법 파트에서도,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 있죠? 중세국어 물어볼 때도 굉장히 자주 예문으로 나오는 그런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선생님 써놨죠? 바로 이 노래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이 훈민정음을 이제 만들면서 어떤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예시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시 작품으로 지은 책이 2권이 있어요. 그 중에 용비어천가라는 노래가 있고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다룬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책 다 중세국어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예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는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 악장이라는 갈래거든요. 악장? 자, 이 악장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설명하고 내용 시작할게요. 자, 이 악장이라는 건요, 왕의 행차나 이제 종묘에 이제 제향을 하거나 하는 그런 국가적 행사에서 사용된 궁중음악입니다. 궁중음악이고요. 이 악장은 굉장히 목적성이 강해요. 이 내용이 이 목적문항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쓴 갈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조선 건국을 찬양하거나 우리 조선 되게 정당성 있는 왕조야 뭐 이런 거 강조한다거나 선대 임금의 어떤 위협, 공덕 이런 걸 기리는 내용, 송축하는 내용, 우리 조선은 계속해서 번성할 거야, 번영할 거야 이런 내용,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권계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악장은 사실 몇 작품 없고요. 그 몇 작품 없는 것 중에서도 이 수능에 나올 만한 거는 이 용비어천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비어천가에도 딱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굉장히 길거든요. 125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깁니다. 물론 한 2줄, 3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능 특강에도 딱 2개가 나와 있죠. 2장과 125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비어천가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1장, 2장, 125장 요렇게 3장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2장은 개국송이라고 해서 개국, 바로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실 조선이란 나라가 고려 유신들이 보기에는 이 한낱 장수에 불과한 이성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나라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 조선 건국이 참 정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송축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앞에서 그래서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3장부터 109장까지는 전절과 후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중국의 이 역사적인 어떤 일들, 중국에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과 비슷한 이 조선의 육조라는 거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까지는 아시겠죠? 이 태종 그리고 이 태조와 태종의, 그러니까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 가문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중국 왕조의 사적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조선의 이 왕조도 정당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이런 대꾸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적을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특히 125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거든요. 개왕훈 해서 누구를? 바로 후대 왕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쭉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그죠? 예성, 연중,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권하고 계, 훈계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봤고요. 1장, 2장, 125장. 사실 수능 특강에는 2장이랑 125장만 실려 있습니다만, 그리고 수능의 기출대 부분도 2장과 125장이에요. 근데 1장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1장을 여기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요. 자,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 영웅의 어떤 서사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영웅은 주로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송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작품이 선생님이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문법적인 거를 세세하게 다 다루면은 이 영상이 2시간 정도 찍어야 될 분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법적인 내용은 빼고요. 문학적인 내용, 내용적인 문학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수특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1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고전시가가 현대어로 거의 풀이되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용비어천가 정도는 중세어로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실제로 이렇게 중세어로 나와 있어요, 본문이. 자, 해석은 선생님이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해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 사실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표현이죠. 바로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육룡이 나르샤. 바로 그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또 이것도 몇 년 됐죠. 그죠? 육룡이 나르샤. 여기 유아인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죠? 요즘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아무튼 이 육룡이 날아 오르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 6마리의 용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을게요.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6 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 가문이. 자, 아무튼 이 6마리의 용, 바로 이 임금, 이 조선 왕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육룡이 나르샤, 날아 올라서 하는 일마다 천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하늘에 내린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조선의 건국이 뭐예요? 다 하늘의 복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4글자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하늘이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을 건국한 게 다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에서도 계속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뭐 이성계 뭐 위인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성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겠죠. 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선의 건국,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고성이 동부하시니라고 했어요. 자, 고성이라는 건 옛 성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노래는 계속해서 중국의 사적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이라는 거는 중국의 옛 성군들, 중국 고대 왕조들의 어떤 창업주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이 왕조, 조선 왕조의 어떤 조상들, 이것과 중국의 어떤 성군들,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비슷한 인물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동부하시니 같다란 얘기예요. 동부하다란 얘기는 비슷하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 문법적인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가요. 이 문법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대 국어로 하면은 주격조사의 형태처럼 생겼잖아요. 주격조사 형태처럼. 자, 그런데 얘는 해석을 할 때 고성이 동부하다가 아니라 고성과
동부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뭐뭐와 꼭 맞으시니, 꼭 뭐 비슷하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주격조사 아니고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요런 건 이제 문법 문제 낼 때 요거 반드시 내고 싶은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문법 문제를 낼 때는 현대어 풀이를 꼭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렇게 찾아서 요거는 지금 현대어로 풀이했을 때 주격이 아니구나, 부사격이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옛 중국의 그런 성군들과 비슷하다. 무엇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그 육조, 6용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장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요렇게 열었고요. 자, 용비어천가가 시험에 나온다? 다른 거 같이 껴서 내더라도 요 2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2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자, 딱 봐도 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자 사용이 전혀 없죠. 이 2장을 지은 사람은 지편전 학자 중에서도 가장 좀 뭔가 문학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자, 2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리말 고유어 사용만으로 지어진 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순 우리말을 사용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비유적인 의미가 굉장히 잘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정도는 문학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용비어천가 시험에 꼭 내고 싶은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아마 이 구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드라마 제목 또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이거는 한석규가 아마 그 세종대왕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일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이거 드라마 제목이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분도 중세국어 문제 나올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예문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문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나무. 남간. 요런 거 정도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무입니다. 나무. 아주 뿌리가 깊은 나무. 자, 이거는 이 왕조를 송축하기 위해 지은 목적문학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는 비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냐? 자, 뿌리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 뿌리가 깊다. 기초가 튼튼하다. 그래서 아마 문제집 중에서도 뭐 이런 거 뿌리 깊은 뭐 이런 거 쓴 문제집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기초가 튼튼한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있죠? 바람에 아니 밀새, 위다라는 건 흔들리다라는 얘기고요. 리을새 요거 중세어에 많이 나오죠? 뭐뭐 함으로라는 이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 자,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바람은 뭐겠어요? 바람은 긍정, 부정? 부정이겠죠. 바로 이 나무를 흔드는 어떤 시련,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의 어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내우외환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우환이 있는 거죠. 그죠? 내우외환 또는 이 나라가 겪는 어떤 시련 이런 걸 의미하는데 뿌리가 깊으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여기서 좋다. 디귿으로 쓰인 거는 선생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좋다. 여름. 여름은 열매예요. 열매. 이게 여름이라는 게 열다의 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열매입니다. 열매. 자, 바로 꽃이 좋고요. 열매가 하나니 요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 이 아가 쓰인 하다는 많다란 뜻입니다. 많다. 우리 이거랑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승김에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지금의 하다예요. 하다. do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어로 한다면 하다는 많다. 많다. 뭐 영어랑 뭐 한자를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 좋다는 이 디귿으로 쓰느냐 지읒으로 쓰느냐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의 좋다예요. 굿. 그죠? 좋다고 이 지읒을 사용한 거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에. 자, 나무에 피는 꽃과 열매는 자, 문학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나라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자, 요 부분 요렇게 여기 써가지고 필기를 이 나라의 번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에 꽃도 예쁘게 피고요. 열매도 잔뜩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구가요. 자,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대꾸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뿌리 깊은 나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샘이 깊은 물이에요. 바람에 해당되는 의미가 가말입니다. 꽃, 여름, 내, 바다. 연결 지어 볼 수 있어요. 자, 해석해 볼게요. 샘이 깊은 물입니다. 물. 사실 물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역사의 흐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샘이 깊다라는 거는 유서가 깊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 세종대왕 때 쓰여진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몇 대 안 됐잖아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런데 이 샘이 깊은 물, 유서가 깊은 나라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조 그 위에 이 4명의 그 선조들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 육룡, 그죠? 유서가 깊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샘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말은 가뭄입니다. 가뭄 똑같은 뜻이겠죠, 그죠? 가락, 바람, 가뭄 다 이 나라의 어떤 시련, 내우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미 똑같습니다. 자, 이 가뭄의 안이 그침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이 계속해서 흘러요. 그래서 샘이 어디로 흘러요? 시냇물이 되고요.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물 폭이 넓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저 넓은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도 사실은 비슷해요. 나라의 번영, 바다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나라의 이 무궁한 발전을 의미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게 점점 넓어지죠. 점점 무궁히 발전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꾸되어 있고요. 자, 요런 비유적인 의미들, 기초가 튼튼한 나라, 이 유서가 깊은 나라, 바람, 가뭄, 시련, 내우외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자, 내를 잃어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얘기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라는 바로 송축의 이 기능이 있는 부분이네요. 송축하는 우리 조선 왕조가 앞으로 계속 무궁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송축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뛰어넘어서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자, 125장 보실 건데요. 자, 125장에는 하나 이제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천세 후에 미리 정하신 한숲
북에 누임 개국을 하셔서 복년이 갓 없으시니 라고 했어요. 자, 갓 없으시니. 자, 천세 위에 이미 천년 전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현대어 같이 보세요. 자, 미리 정했어요. 무엇을? 한수북에. 한수북? 한수는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 북쪽에 지금 조선의 수도 바로 한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한양을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딱 정한 거 아니에요. 정도전이 갑자기 천도하자라고 해가지고 한양을 지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이미 천년 전에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운명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자, 누인개국 가샤. 누인개국, 인. 어질 인자죠, 그죠? 여러 대 이미 덕을 쌓았어요. 이 이성계의 그 선조들이 쭉 덕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개국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나라를 여셔서 이러한 나라이니 이 조선은 뭐예요? 복년이 갓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년. 위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왕조의 운수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운수겠죠? 그죠? 좋은 운수. 갓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한양 땅에 조선의 수도가 세워질 것도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 태조의 선조들이 너무 덕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개국했다라는 거죠. 이 개국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왕조이니 이 조선 왕조의 운수는 끝이 없을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신이 니자샤도, 성신이 이으실 거예요. 이거를. 이 성신이라는 거는 뭐 성군의 자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바로 후대 임금을 의미합니다. 후대 임금들이 니자샤도, 이 대를 쭉쭉 이으셔도 어떻게 해야지만 나라가 더 굳어지시리까? 경천근민 해야지만. 경천근민. 자, 여기 뜻 나있죠?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잘 보살펴야 돼요. 자, 요 작품이랑 같이 묶여있는 작품이 뭐라 그랬죠? 안민가라고 했죠?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랑 비슷하네요. 이 백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민본주의, 민본사상. 이 안민가랑 비슷하네요, 결이. 자,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만 더욱 굳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네요. 나라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안민가랑 비슷해요. 안민가에서도 조건 이야기 했잖아요. 뭐를 해야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여기도 경천근민을 해야지 나라가 굳어질 것이다.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 경천근민입니다. 굳어진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안민가랑 이 용비어천가를 묶어놓은 이유가 딱 나오네요. 그죠? 자, 마지막. 님금하 아라쇼셔.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각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서도 님금은 바로 이 성신, 앞에 나온 성신이랑 같은 뜻이에요. 후대의 임금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하라고 불렀죠? 이 하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겠네? 이 하라는 거는 높임의 혹격조사입니다. 이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좀 하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님금하, 임금이시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님금하 아소서 임금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뭐예요?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청자 설정.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무엇을 알란 얘기요? 요거를 꼭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보고 있으면 해석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자, 낙수에 산행을 가 있으면서 하나빌,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라, 이 중국 이야기겠죠. 중국에 있는 하나라 때 태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이 낙수라는 곳에, 이건 지명입니다, 지명. 낙수라는 곳에 이 사냥을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냥 놀러 가서 안 온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 일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러 가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사냥만 다니고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폐위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냥 가가지고 띵까띵까 놀면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왕이라고 정치를 잘했던 그런 왕이겠죠. 이 우왕의 공덕만을 믿고 너 거기 가서 그렇게 사냥하면서 놀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아버지의 공덕만 믿고 막 땡까땡까 놀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 뭐 망나니 재벌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랑도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창업주는 아주 훌륭한데 그 3세, 4세 막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막 안 좋은 그런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가문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강왕은 나쁜 예죠. 나쁜 예. 그래서 이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한 이야기는 이 바로 이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라는 이런 그 훈계의 내용으로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타산지석이 무슨 뜻이에요? 남의 그런 잘못이나 어떤 흠집 이런 걸 보고 좀 더 내가 좋게 그것을 고쳐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타산지석이죠. 그죠? 타산지석의 예로 바로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조의 어떤 공덕만 바라보고 나중에 게으르게 그 왕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권계의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5장은요, 바로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는 내용입니다. 권계. 권하고 훈계하는 내용. 훈계. 굉장히 교훈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게 바로 125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태강왕처럼 그러면 안 돼. 그지? 태강왕처럼 정사를 돌보지 않고 놀러만 다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후대 임금들아 꼭 경천근민 해야 한다라고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훈계하고 당부하는 내용 12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중요한 것만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1장입니다. 1장에서는 자, 이 조선의 육조죠. 그죠? 이 육조를 이 중국의 성인들과 이렇게 동급으로 갖다 놓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동급으로 갖다 놓고 이 조선에 하는 일마다 다 천복이다. 하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1장. 자, 2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장에서는 대꾸도 사용됐고요. 이 대꾸된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 연결지어서 보셔야 되겠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 뿌리 깊은 나무, 유서가 깊은 나라, 샘이 깊은 물. 요런 거 현대어로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람, 가뭄, 바로 이 나라를 막 흔드는 어떤 시련, 내후외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안이 흔들려요, 안이 그쳐요. 꽃이 좋고 열배가 잔뜩 맺힌다라는 거는 나라의 어떤 번영, 번창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시내를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역사가 끊이지 않고 무궁무궁무궁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25장은 당부, 충고, 권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수도도 그렇고요. 이 나라를 세운 것도 다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다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신이 잘 이어가기만 하면 돼요. 후대 임금들이 이 왕조를 잘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조건이 뭐예요? 경천근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예시 하나 들었죠? 임금아, 임금이시여 청자 설정에서 말을 건네는 말투로 아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낙수의 산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폐위가 됐던 태광왕의 이야기를 아느냐. 이 태광왕이 할아버지만 믿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는 어떤 당부와 충고, 권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같이 나와 있는 안민가랑 비교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